오늘 8월 30일이고요. CSS 시작한 지 2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CSS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봤던 게 그 CSS의 작성 위치. 처음에는 이제 HTML 태그의 헤드라고 되어 있는 태그 안에 파일이라고 집어넣고 작성하는 방식. 두 번째는 별도의 파일로 만드는 거죠. CSS 코드만. 여기 들어가는 내용만 별도의 파일에 작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a.css다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치면 이 작성한 파일을 HTML의 태그 안에서 링크라는 태그로 링크 rel은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href로 이 작성한 a.css 파일에 강로를 주는 거죠. 이 파일의 이름을 여기다 주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점 슬래시라든지 점점 슬래시라든지 뭐 이런 걸 써서 폴더 위치를 나타내야 될 수도 있어요. 헤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HTML 태그 예를 들어 뭐 div 태그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스타일 아이고 못하네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넣어서 이 안에다가 CSS 구문을 직접 넣는 거예요. 여기에 작성하던 이 코드를 요 안에 넣는 건데 이거는 코드가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기만 하시고 웬만해서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CSS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느냐 적용 대상을 의미하는 방식을 먼저 명시하고 괄호를 연 다음에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였죠. 자, 이 적용 방식을 가리키는 방법은 1번 HTML 태그 이름으로 명시한다. 2번 클래스 속성으로 명시한다. 클래스는 점을 찍고서 뭔가 내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3번 ID 방식으로 연결한다. ID는 샵을 붙이고 뒤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요 세 가지 방식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다채로워지는데 첫 번째는 AND의 의미를 갖는 콤마 두 번째는 자식 선택자, 자손 선택자 약간 번외편 같은 느낌으로 가상 클래스가 일단 우리가 배운 거는 링크, 비지티드, 호버, 액티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거 말고 뭐 몇 개가 더 있어요. 퍼스트 차일드, 엔스 차일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천천히 하나씩 볼 거고요. 하나가 더 있네요, 참. 특정 항목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거. 태그 플러스 클래스 혹은 태그 플러스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대상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건데 이거는 자손 선택자랑 구별을 좀 해야 되는 게 자세히 기술하는 방식은 띄어쓰기 없죠. 그 다음에 자손 선택자는 띄어쓰기로 표현하죠. 그래서 div 샵
헬로와 div 한 칸 띄고 샵 헬로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얘는 div 태그인데 id 속성이 헬로인 거고요. 얘는 div 태그 안에 태그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id가 헬로. 인 항목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죠. 요 두 가지 표현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어저께 봤었던 내용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여기부터 시작할 차례죠. CSS 선택자에서 이제 속성 셀렉터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얘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저도 얘는 가뭄에 콩나듯이 써요. HTML 태그의 속성어 값을 이 대괄호 안에 명시하는 거예요. A의 href라고 하면은 대괄호 안에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A 태그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값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A의 href equal 샵 이렇게 하면은 href 속성 값이 탑으로 들어있는 A 태그만 골라와요. 메소드라는 속성이 포스트인데 앞에는 지금 id로 붙었죠. 메소드 속성의 값이 포스트인 id 값이 헬로인 어떤 태그 종류가 뭔지는 모릅니다. value가 1, 2, 3인 value의 속성 값이 1, 2, 3인 choose라는 클래스를 갖는 어떤 태그.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 저는 웬만해서 equal 하나만 쓰는데 equal 그러니까 실수가 같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뭐 꺽쇠가 들어가기도 하고 느낌표 equa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이 아닌 다른 요소 뭐 이렇게 되게 다채롭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equal도 진짜 가끔 쓰는 거고 얘는 저는 제가 코딩 올해 22년째 하고 있는데 22년 동안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제끼고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가상 클래스예요. n번째 요소. CSS 선택자가 복수 요소를 의미할 경우 그 중에서 몇 번째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앞에 붙어 있는 요 선택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붙어 있는 게 지정하는 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가리키게 할 수도 있어요. 어저께 클래스 속성이 한꺼번에 2개, 3개 효과 주는 거 맞죠? 이럴 경우에 콜론, 퍼스트 차일드. 얘네들 중에 가장 첫 번째 항목. 라스트 차일드. 가장 마지막 항목. 엔스 차일드 2. 두 번째 항목. 그럼 응용 엔스 차일드 오면은 다섯 번째 항목. 엔스 차일드 ODD 홀수 번째, 엔스 차일드 2n 짝수 번째, 엔스 차일드 3n 3의 배수 번째. 이 표현식들은 꽤 은근히 많이 씁니다. 엔스 라스트 차일드 숫자 뒤에서부터 몇 번째. 숫자뿐만 아니라 ODD, EN, 3N 다 됩니다. 다만 거꾸로 카운트한다는 거.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일단은 속성 선택자부터 봅시다. 좀 심플하게 가져왔어요. 자, 라이브 서버로 가동을 했고요. 레이블 태그. 일단은 회원가입이라고 커다랗게 제목 하나 놓고 필드셋이 3개가 있죠. 필드셋 하나, 둘,
그다음에 밑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레전드라고 하는 태그는 이 필드셋의 제목 설정하는 거다. 입력 요소 하나가 들어갈 영역을 div 태그로 이렇게 영역을 나누면 되고요. 레이블 태그의 포 속성과 인풋 태그의 id 속성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id, 패스워드, 비밀번호, 그 다음에 자, 인풋에 네임, 젠더, 라디오나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 네임 속성이 똑같으면 같은 그룹으로 묶인다 그랬죠. 서로 영향을 주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여기 남자가 2개 들어갔네요. 라디오 같은 거를 쓰는 경우에 이렇게 옆에 표시되는 요 글자와 인풋 태그 자체를 레이블 태그로 같이 묶어버리면 이렇게 같이 묶어버리면 이때는 포속성으로 연결을 안 해줘도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웠던 대로 레이블 태그 따로 넣어주고 아이디 속성으로 연결하는 거 이것도 유효하고요. 그러니까 인풋 태그를 쓰는 방법은 2가지예요. 라디오나 체크는. 자, 요 밑에도 인풋 태그로 체크박스 네임 속성이 다 똑같으면은 하나로 묶인다고 했는데 아이디 속성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때는 아이디 속성에 숫자 같은 거라도 붙여서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인풋 태그에 얘네가 다 인풋 태그죠. 이것도 처음 소개하는 건데 보더는 테두리를 뜻해요. 굵기, 종류, 솔리드는 직선이고 테두리 색깔. 보더 속성은 나중에 따로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아, 익스플로러가 이제 가동을 안 하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바뀌죠, 테두리가. 제가 좀 전에 익스플로러 실행을 내다가 실패했는데, 이거는 그 웹브라우저 개발 회사들이 일부러 표준을 안 지키는 경우예요. 자, 이론상으로 보면은 인풋 태그도 얘네들도 인풋 태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테두리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테두리가 바뀐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다 요걸 기대요. 여기가 이렇게 동그란 색 부분이 주황색으로 나오고 요 네모난 부분이 주황색으로 나오는 그걸 기대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테두리가 적용되는 걸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바깥으로 이렇게 네모난 테두리가 하나 생겨버려요. 가뜩이나 못생겼는데 더 못생겨져요. 이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익스플로러였어요. 그래서 인풋 태그인데 타입 속성이 라디오인 거. 그리고 한마 있죠? 인풋 태그인데 타입 속성이 체크박스인 거만 별도로 테두리를 강제로 0으로 굵기를 0으로 주면 테두리가 안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조금 예전 브라우저는 이 코드가 모든 웹페이지에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웹브라우저는 굳이 이거 안 해도 인풋 태그에 대한 테두리가 라디오와 체크박스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코드 쓸 거니까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일부러 표준을 적용하지 않은 거죠. 이 예제에서는 비주얼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nth 차일드 봅시다.
목록 정의 태그를 10개를 놨어요. 리스트 아이템으로. li 태그. 자, 그냥 li인데 글자 색깔 빨강색, 배경 색깔 초록색 이렇게 하면은 다 똑같이 바뀌어요. 여기서 이건 어제 나왔었던 예제도 비슷한 게 있었죠? n스차일드 ODD한테만 속성을 적용합시다. 그러면 소스 번째만 적용이 돼요. n스차일드 2, 두 번째 거만 콕 집어서 글자 색깔 초록색, 배경 색깔 빨간색. 3n, 3의 배수만 노란색과 파란색. 그러면 여기하고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얘네가 바뀌겠죠? 퍼스트 차일드, 첫 번째 것만 핑크색에 글자 흰색.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것만 배경 파란색에 글자 주황색. 이렇게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제는 예제를 통해서 직접 볼게요. 자, 제가 그냥 무작위로 HTML을 적었어요. 여기에 CSS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div인데 모든 div의 글자 색깔을 보라색으로 넣으래요. 제가 지금 보라색이 없으니까 핑크색으로 할게요. 자, 그럼 div 태그 요 안에 있는 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요 영역 전체를 다 보라색으로 딱 표현하래요. 진짜 되는지 봅시다. 싹 다 바뀌었네요. 자, 이번엔 div 태그인데 id 속성이 타이틀이고 ht1 태그, div 안에 있는. 자, div 안에 있는 id가 타이틀이고 h1인 거. 구체성다. 얘가 지금 파란색으로 된다는 거죠. 자, 되는지 봅시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div 태그인데 id가 컨테이너인 거. 요거 충족하는 거 얘예요. 전체 박스죠? 그 안에 클래스가 박스인 div 태그. 얘죠. 그러면은 여기가 오렌지색으로 바뀌겠네요. 계속 덧칠하는 거니까 오렌지색으로 바뀌었죠. 자, 요번엔 div 태그인데 컨테이너 얘죠. 그 안에 클래스가 아이템인 거. 얘도 되고 얘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었죠? 자, 마지막 맞나? 마지막이 아니네. 컨테이너 안에 액티브인 거. 컨테이너 안에 액티브인 거. 아까 위에서 얘를 초록색으로 바꿨는데 얘를 또 빨간색으로 또 바꾸래요. 그쵸?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겠죠?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div인데 id가 컨테이너 얘예요. 그 안에 ul 안에 li 요거 세 개죠. 이미 앞에서 색깔을 다 적용했는데 얘를 검은색으로 되돌리라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 초록색은 처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군데 적용이 됐습니다. 아이템과 아이템. 그 다음에 얘는 요 빨간색은 얘한테만 적용이 됐습니다. 액티브. 마지막으로 요 검은색은 이 세 개에 다 적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UL 안에 LI. 그럼 우리의 예상은 요 세 개가 결국은 뺑뺑이 돌아서 다 까만색이 될 거다. 인데 정말 그런지 보자고요. 얘만 바뀌었죠. 앞에 거 두 개가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바뀌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CSS 선택자를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명시를 하는 이유가 CSS 코드가 나중에 가면 말도 못하게 길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대상을 찾기가 이 코드에서 화면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꼭 집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일리스트 코드가 계속 중첩돼서 중복 적용되는 일이 되게 자주 있거든요. 그때 웹브라우저는 요 이름을 명명한 이 방식에다가 점수를 부여해요. ID 속성은 100점, 클래스는 10점, 타스는 1점이에요. 그럼 요거 3개 정도는 이해해 봅시다. 1점, 100점, 클래스니까 10점. 얘는 111점이에요. 얘는 ID 2개죠. 100점, 100점이니까 200점이에요. 얘는 1점, 100점, 1점, 1점이니까 103점이죠. 어떤 대상에 CSS 코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중첩 적용이 되면은 그 중에 점수가 가장 높은 애가 우선돼요. 이 특성을 CSS 구체성 단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CSS의 요 앞부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제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요거 20분이면 가능하겠죠? 예, 20분 동안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 깔끔하게 8시에 시작합시다. 요번에는 이제 폰트 관련 속성인데요. 글자의 모양을 꾸미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제 이미 자료를 드렸는데 그 드렸던 자료 안에 에셋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그 여러분들 단원 폴더 안에 배치하시고 HTML 파일이랑 에셋 폴더가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하세요. 폰트 관련 속성들은요, 재미가 좀 없어요. 아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오늘 이 단원이 가장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버텨야 돼요. CSS 역시요, HTML하고 마찬가지로 문장하고 문장 관련 속성으로 구별이 되는데, 먼저 살펴볼 거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글자 모양 꾸미는 거. 자, 이 속성의 모든 기능이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폰트 태그와 기능이 겹칩니다. 그때 폰트 해놓고 여기에 폰트 페이스, 글꼴 이름, 사이즈, 글자 크기, 그 다음에 COAOR, 색상 이런 속성들이 있었어요. 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폰트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요. 사이즈는 그때 1에서 7 사이의 정수만 가졌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정밀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색상은 똑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폰트 태그는 딱 이 HTML 태그 하나만 쓸 수 있는데 파일 시트는 HTML 태그 종류를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도태돼 버렸어요. 자, 폰트 패밀리. 글꼴의 이름을 쉼표로 구별해서 나열합니다. 만약에 글꼴 이름에 공백이나 빼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글꼴 이름을 따옴표로 감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타이핑하는 게 낫겠다. 폰트 패밀리라고 한 다음에 글꼴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예를 들어서 맑음 오직 이렇게 띄어쓰기나 빼기 기호가 없으면은 따옴표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글꼴 이름에 띄어쓰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있으면 따옴표로 감싸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쉼표로 나열해서 계속해서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쉼표로 구별해서. 다 썼으면 마지막에 세미콜론 하나 찍고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는 폰트는 내가 만든 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이 자기 컴퓨터에 그게 없으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일단 웹브라우저가 접속자 컴퓨터에서 이걸 찾아요. 이게 없으면 얘를 찾아요. 이게 없으면 얘를 찾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글자 크기, 픽셀 단위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페이지에서 보는 글자 크기는 14에서 16 사이예요. 이거보다 더 크게 하고 싶다. 356픽셀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1180이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 글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돼요. 제한이 없습니다. 1픽셀로 하고 싶다. 그럼 모니터 한 점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폰트 스타일. 이탈릭하고 노멀 둘 중에 하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탈릭으로 지정하면은 글자가 기울인 꼴로 나와요. 폰트 웨이트, 글자의 굵게 표현 여부예요. 문장으로 된 형식성은 볼더, 볼드, 노멀, 라이트, 라이터. 이거보다 좀 더 정밀하게 하려면 100에서 900 사이의 값을 100단위 숫자 값으로 쓰기도 해요. 400이 노멀에 해당해요. 기본 상태. 만약에 200이라고 설정하면은 글자가 되게 얇게 보이는 거예요. 한 700이라고 했다. 그럼 굵게 나오는 거고 900이라고 하면 엄청 뚱뚱하게 나오는 거죠. 칼라 글자 색깔, 라인 헤이트. 이게 좀 특성이 설명이 좀 복잡한데 이거는 이따가 그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폰트도 마지막에 한 번에 설명할게요. 음. 자, 처음에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글자들을 표현했습니다. div 태그에 클래스 속성을 쪼르륵 부여했고요. 사이사이에 hr 태그로 공간을 좀 구별해 놨어요. CSS를 공부하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 공부할 때요. 처음에 이런 속성들이 화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실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실험 결과들을 모아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코딩 수업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코딩 공부할 때 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코딩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쪽은 그 공학 계열이죠. 이유를 따지는 거는 인문학에서 따지는 거예요. 인간은 왜 태어났나? 우주는 왜 생겨났나? 이유,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는 인문학 쪽에서 철학적인 요소를 찾을 때 하는 거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약이 개발됐어요. 이 약이 목표로 하는 증상에 어떤 A라는 증상이 있을 때 이 증상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약이 만들어진 성분이 뭐뭐뭐니까 얘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장담을 하나요? 이 약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장담은 못해요. 임상실험을 하죠. 그래서 여러 그 임상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현상들의 어떤 공통적인 규칙을 발견을 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의도한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 대박을 치는 약들도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 입병 났을 때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입병 났을 때 쓰는 그 알보칠이라는 약 있어요. 그 한번 찍으면은 거의 사람 기절하게 아픈 약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입병 치료하려고 만든 약이 아니래요. 전혀 엉뚱한 기회에 그게 입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발견해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공학 쪽은요,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을 해서 거기로부터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규칙성과 그 다음에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으면 값을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규칙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설명 내 들어봐야 이문 나가면 까먹잖아요. 앉아있으면서 잠 안 자려고 열심히 힘쓰라고 내 말은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것보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내가 직접 코딩하면서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과학도로 접근을 해보셔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그거를 저는 실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코딩도 실험이에요. 자, 바디 태그의 글자 크기를 40으로 줬어요. 자, 어떤 요소, 지금 여기선 바디죠. 어떤 요소에 적용된 CSS는요, 그 안에 포함된 자식 요소. HTML 태그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돼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자식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바디는 부모가 되겠죠? 자식 요소한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디한테 글자 크기를 40으로 주면은 그 안에 딸린 친구한테도 전부 글자 크기가 40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얘네가 전부 글자 크기 40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클래스 속성이 폰트 1인 거. CSS 적용할 때 지금 당장은 이 효과를 한꺼번에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라이브 서버 깔았잖아요. 속성 한 줄 넣고서 결과 확인하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넣고서 결과 확인하세요. 자,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는 모니터의 한 점이라 그랬죠? 오늘 처음으로 이제 EM이라고 하는 단위가 표시가 됐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교환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폰트 2 여기죠? 이탈릭 옆으로 누워요.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이탈릭하고 노멀이에요. 노멀은 똑바로 서요. 안 적으면 원래 옆으로 누워 있는 거 아니죠, 얘는.
그러니까 노멀은 아무것도 명시 안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자, 폰트 웨이트 얘한테 볼드 굵게 나오죠. 볼더 얘는 적용 안 되죠. 라이트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해서 별 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보세요. 400이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럼 600은 굵어졌죠? 900은 변함없죠. 근데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 중에 어떤 것들이 있나 봅시다. 예, 여기 IBM 플렉스 모노라고 하는 글꼴. 지금 제가 별도로 설치한 글꼴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는 없을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폰트 패밀리를 얘로 바꿔볼게요. 글자 모양 별로 티 안 나는 것 같으면 뭐라도 바뀐 거 조금 보이시나요? 네, 띄었으니까 여기가 간격이 벌어졌죠? 자, 얘한테 일단 400이 기본. 그 다음에 600 한번 줘볼게요. 굵게. 그리고 900. 얘도 티가 안 나네? 다른 글꼴도 한번 써볼게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글꼴인데 얘도 안 될 것 같은데 600. 얘는 600을 줬는데도 안 바뀌네요. 700, 900. 아예 굵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네요. 하여간 얘도 굵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게 기본이고 600. 얘도 안 되겠다. 900. 여기 3자 더 굵어진 거 보이죠? 자, 다시 900, 600, 400. 그쵸? 단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굵기의 단계가 사용하는 글꼴마다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굵기를 좀 다양하게 지원하는 글꼴들 200 정도 해볼까요? 되게 얇아졌죠, 글자? 이렇게 글꼴마다 굵기 단계를 지원하는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적용하는 글꼴에 대해서 조금씩 확인을 해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럼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볼드.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헤이트인데요. 라인 헤이트. 폰트 4예요. 라인 헤이트가 지금 80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얘는 높이가 80인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80인 거예요. 그리고 글자가 이 가상의 영역에서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간격이 지금 다르죠, 크기가. 좀 더 눈에 확 띄게 하려면 좀 더 값을 주면 될 거예요. 120 정도 줘볼까요? 한 줄의 높이가 커지죠. 여기를 두 줄로 바꿔볼게요. 길 바꿔 말려면 BR 쓰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한 줄의 높이가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줄 높이도
12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행간이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오긴 하는데 줄간격이라고 하는 게 글자가 들어가는 이 한 줄의 높이를 늘리는 거지 요 줄간격을 늘리는 효과는 아니에요. 근데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줄간격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 속성들을 일괄 지정하는 형태예요. 폰트라고 하면서 굵기, 기울임,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라인 헤이트, 글꼴 이름 이거를 띄어쓰기로 구별해서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다 적용하는 애예요. 굵기하고 기울임 중에는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볼드도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볼드하고 이탈릭은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라인 헤이트도 필요 없으면 빼도 됩니다. 하지만 폰트라는 속성으로 일괄 적용할 때 글자 크기랑 글꼴 이름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얘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개별 지정하지. 자, 아까 이제 이연단이라는 게 나왔었죠? 이연단, 그 픽셀 단위는 항상 고정된 사이즈 값을 가져요. 근데 이연 단위는 부모 요소한테 부여된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통계적인 방식이에요. 자, div가 있고요. 안에 선이 있다고 칩시다. div. 얘한테 0.5em이라고 폰트 사이즈를 적용을 해요. 근데 만약에 부모한테 폰트 사이즈가 20픽셀로 적용됐다라고 하면은 em은 부모 사이즈를 기준으로 0.5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요? 10픽셀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부모한테 폰트 사이즈가 50픽셀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0.5em이니까 25픽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모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사이즈를 가져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때문에 EM 단위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안 써요. 계산하기 귀찮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EM 단위를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비슷한 예시인데요. 페런트 글자 크기 100이고요. 차일드 0.5예요. 그러면 자식한테 부여되는 거 얼마다? 50픽셀이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폰트 사이즈까지 왔고요. 설명이 좀 길었나 보네. 설명이 조금 오래 가네요. 아까 폰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접속한 사람 컴퓨터에 그 글꼴이 깔려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했었죠. 아까 제가 폰트에서 각가지 글꼴들을 많이 적용을 해봤었잖아요. 그 개 중에는 좀 특이하게 생긴 글꼴들도 있었어요. 자, 여기 마지막에 들어가는 글꼴을 제가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글꼴로 잡았다. 얘는 이제 한글은 표현 못하는구나. 자, 이렇게 좀 특이한 글꼴로 지정을 했다. 라고 하면 접속한 사람 컴퓨터에 이 글꼴이 없으면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위에처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웹폰트라고 하는 기법이 생겨났어요. 이 글꼴에 대한 파일을
웹사이트에 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특수한 CSS 코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접속자 컴퓨터에 이 글꼴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없으면 웹사이트 온라인에 같이 글꼴 파일 올려놓는다 그랬죠. 그 글꼴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표시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글꼴 파일이나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저작권이에요. 글꼴 파일이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뻐 보인다고 아무거나 썼다가 한 2, 3천만 원씩 벌금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글꼴들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저작권이 무료인 글꼴들만 지네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걔를 퍼다 쓸 수 있는 CSS 코드를 제공을 해줘요. 자, 교환에 있는 페이지에 접근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을 하는 건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이뻐 보인다고 막 쓰시면 안 되는 게 대부분의 글꼴은 영문 전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한글에 대해서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거예요. 노토산스크리안.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글꼴에 대해서 이렇게 샘플이 나오고요. 얘를 제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글귀 같은 거 그렇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글꼴 거의 없었죠. 근데 얘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모든 사이즈의 글귀를 다 지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적으로 뭔가 표현하기가 되게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9가지 사이즈 중에 쓰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자, 이거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제 기억이 안 나면 질문하세요. 자, 여기 옆에 보면 셀렉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내가 쓰고 싶은 항목만 클릭을 해요. 둘, 셋, 여기 오른쪽에 추가가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를 다 추가했어요. 그럼 이걸 추가하는 도중에 아래쪽에 링크라고 하는 태그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 링크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자, 링크. 이거 CSS 파일 참조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주는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헤드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얘네를 쓰기 위한 폰트 패밀리 값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루토산스 KR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자, 지금 여기 저는 이렇게 루토산스 KR도 넣어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폰트 네, 요런 글꼴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영문 전용 글꼴인데 그래서 얘는 굵기 한 가지밖에 제공을 안 하네요. 얘도 추가를 했어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 있으면 걔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추가를 해보세요. 뭐 이런 글꼴,
이런 것도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얘도 클릭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링크 태그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 거를 헤드 안에다가 다 지우고 붙여넣는 거죠. 그럼 여기 가만히 보면은 여기 CSS2 물음표 패밀리 이퀄 제가 선택한 글꼴 이름들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스크롤을 또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 맨 밑에 폰트 패밀리 값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요거를 이제 아무 선택자 안에 내가 쓰고 싶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얘는 여기 H1에다 넣고 그 다음에 div 태그에 노토산스 넣고 네, div 태그 이렇게 노토산스 넣고 그리고 이 폰트 패밀리 마지막 항목은 H2 태그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별표로 선택자를 적용할 경우 별표는 우의 뜻이 있다 그랬죠? 모든 태그한테 글자 크기 30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 서버로 가동하면 글꼴이 제가 선택한 걸로 나와요. 자, 아까 얘 같은 경우는 한글 전용 글꼴이 아니라 영문 전용 글꼴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해보고 글꼴에서 내려받은 노토 깐스 KR을 사용해서 쓰는 거고 네, 이렇게 글꼴 모양이 바뀌죠. 근데 이쁘다고 해서 글꼴을 너무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거니까 빨리빨리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웹사이트 중에 혹시 그런 모바일 사이트가 많이 그래요. 사이트가 처음에 열렸다가 조금 있다 글자 모양이 좀 바뀌는 애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글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렉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종류의 글꼴을 이렇게 적용하면은 그 파일들을 일일이 다운받기 위해서 페이지 로딩 속도에 약간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남발하지 마세요. 가장 적당한 개수는 제가 봤을 때 맥시멈 3개. 자, 요번 글씨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파일 폰트 관련 속성은 직접 타이핑해서 해보시고 2번 구글 폰트는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교환에 있는 그 구글 폰트 주소 아까 교환에 제가 주소 넣어드렸죠? 네, 여기 들어가서 한번 글꼴을 직접 선택을 한 다음에 해보세요. 한 20분 정도 있다가 아마 요것도 하실 것 같은데 그때쯤에 이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해주시면 제가 가서 체킹을 해드릴게요. 요건 직접 한 번씩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따가 9시쯤에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지 체킹하고 다음 진행할지 실습 시간 연장할지 결정할게요. 3번 파일은 결과물만 놓고 보면 사실 되게 별거 없어요. 요게 다예요. 자, 근데 이미지는 확대하면 깨진다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확대해도 안 깨지죠. 왜냐면 얘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이콘 같은 거를 웹페이지 작업하다 보면 아이콘 같은 거를 그릴 일이 종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이제 퍼블리싱하고 굳이 구별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좀 퍼블리싱 쪽에 가까이 근접한 형태의 작업 결과물을 만드시려면은 포토샵 같은 거를 같이 다루시면 좋아요. 나는 순수하게 프로그래밍만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포토샵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그럼 별도의 디자이너가 있어야겠죠. 예전에는 이런 거 작업을 하려면 일일이 그림으로 다 그렸어요. 포토샵으로.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확대하면, 이미지는 확대하면 깨진다 그랬었죠, 예전에.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는 안 깨지잖아요. 왜냐면 요즘은 해상도와 디바이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화면 사이즈가 워낙 다채롭다 보니까 그림을 디자이너가 일일이 매번 그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고안해냈어요. 얘는 글꼴이에요. 글자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만약에 페이스북 아이콘이라고 검색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페이스북 아이콘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옵니다. 뭐 대체로 요거하고 요거, 예, 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하는 아이콘들이 나와요. 좀 이쁘게 그리겠다라고 요렇게 요런 거. 대충 보면 페이스북이라고 인지는 하겠죠. 이게 과연 페이스북을 의미하는 걸까? 자, 몇 개 더 볼까요? 이거는 페이스북이 좀 아니다, 그쵸? 자, 비슷한 케이스 한번 봅시다. 지상구 아이콘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비상구죠. 이거는 의미는 통해요. 이거 보고 비상구라고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이건, 이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게 비상구라고? 이건 좀 막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의미가 통하고 안 통하고를 떠나서요. 얘네들은 아이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픽토그램은 픽처하고 문자의 합성어. 우리는 흔히 이제 아이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픽토그램은요, 일단은 언어가 달라도 뜻이 통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제 규격이에요.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페이스북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스북은 회사의 로고죠. 남의 회사 로고를 멋대로 바꾼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삼성 로고를 주황색, 빨간색으로 그렸다고 쳐봐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고소가. 이게 디자이너들이 이쁘게 보이고 싶은 욕심은 이해하지만 그게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뻔해 보이는 기호를 쓰는 게 오히려 나아요. 의미가 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픽토그램이라는 거는 함부로 고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공통된 기호를 쓰면 된다.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격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콘 폰트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얘네도 아까 우리가 했었던 구글 웹 폰트처럼
웹 폰트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예요. 근데 글자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뭘 클릭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표시할 수 있게 해줘요. 누르면 이거를 쓸 수 있는 태그를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특성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폰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폰트 사이즈로 색깔을 아무렇게나 줘도 되고 컬러 특성으로 색깔을 원하는 대로 바꿔도 돼요. 자, 버전이 현재 6까지 나와 있어요. 6은요, 부분 유료화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프로라고 딱지 붙어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 지금 유료화된 거고, 그다음에 클래식. 여기 보면은 프로라고 안 붙어 있는 애들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아이콘들이고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냥 무료 버전만 써도 웬만한 사이트 만드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프로가 좀 더 이뻐 보이긴 해요. 돈 받는 데 이유가 있겠지. 자, 이 6을 쓰는 방법은 6을 쓰는 방법은 얘네 사이트에 그 가입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기입을 하면 자, 여기 스타트 가서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기입을 하면은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뭔가 이제 코드 값을 보내줍니다. 동의하고 해볼게요. 자, 그럼 저한테 뭔가 보냈대요. 그럼 이제 거기 메일을 찾아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메일이 와요. 여기서 제 메일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버튼이 있으니까 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비밀번호 입력하래요. 별걸 다 하네. 비밀번호 설정. 위아래가 다르대네요. 자, 비밀번호 세팅됐대고, 아, 별걸 다 입력하네. 언제부터 썼느냐? 그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 정도만. 이름만 입력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킷을 만들래요. Add your first kit. Create your first kit. 아, 추가부터 하려네요. 추가. 뭐야, 왜 안 돼? 다시 킷. 프리 버전. 다운로드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킷. 여기서 add new kit. 자, 상성하는 게 지금 얘네 사이트가 에러가 나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나는 무료 아이콘들만 쓸 거다라고 하면요. CDN 방식으로 참조하는 형태도 가능해요. 이 CDN이라는 게 뭐냐면,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줄인 건데요.
그 CSS 파일 같은 거를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 확장자가 CSS죠. CSS 파일 같은 거를 온라인에 띄워놓고 온라인에 있는 CSS 파일을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는 꽤 고생해서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코드를 갖다 넣으면은 CSS 파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이제 클래스들이 이렇게 쭉 작성이 돼 있잖아요. 클래스들이요. 이 클래스를 쓰면은 이 안에 있는 코드를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클래스들이 있느냐는 이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교재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면 무료 버전만 필터링 돼서 나옵니다. 여기 풀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맞춰져 있어요. 클래식, 샤프, 뭐 브랜드, 필터를 이렇게 쭉 적용한 건데 여기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나오는데 여기서 프리 버전으로만 골라놓은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아이콘들은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써도 돼요. 가지수가 꽤 많아요.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코드를 복사하면은 카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저도 생성하는 게 뭐가 문제가 생겼었는지 이렇게 온라인에 있는 CSS 코드 주소를 이렇게 갖다 쓰고요. 태그를 넣으면서 일단 내가 쓰고 싶은 아이콘을 이렇게 집어 넣어요. 이렇게 집어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글자니까 기본적으로 까만색으로 나오겠죠. 자, 하나의 태그에 CSS 클래스를 동시에 2개 이상 넣고자 할 때는 띄어쓰기로 구별하면은 동시에 여러 개가 들어가요. 이 FA와 FA 유저로 들어가는 거는 단순히 표시되는 아이콘의 종류만 설정합니다. 여기다가 글자 크기 40에 색상은 요거. 그 다음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뭐 오렌지는 폰트 사이즈 80에 글자 크기는 주황색.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에는 헬로 월드라고 적용하면은 얘가 이렇게 글자 크기와 색깔이 적용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에도 오렌지라고 주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다음부터 이제 검색만 하면 되겠죠. 자, 플러썸 4는 예전 그 좀 몇 년 전 교환에 들어있던 건데요. 이거는 옛날 버전이니까 밑에 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냥 버전 6에서 붙이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콘 폰트를 접목해 보는 거까지 하시면 이제 8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CSS를 이렇게 클래스를 동시에 여러 개 적용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제 기본적인 크기, 그리고 색깔, 형태를 잡아주는 것과 그 다음에 색상을 주는 거를 이렇게 보통 나눠서 써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FA로 들어가는 게 폰트 어썸 계열 클래스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형태를 잡아주는 거고 색깔과 크기를 잡는 클래스를 따로 추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아이콘 몇 개 더 많이 넣어보세요.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내용 진행할지 여부는, 좀 하면서 판단합시다. 이게 빔 프로젝트 깜빡거리는 게 너무 어제보다 확실히 심해져갖고,
이게 더 진행하는 게 지금 맞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어, 지금 여기서 좀 멈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제가 10분 동안 고민 좀 해볼게요. 네.